근데 동제와 서제 각 1인씩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총학생회장에 대한 학생들의 예우는 대단했습니다. 이 기숙사의 총학생회장을 위한 방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의 밑에는 4명의 색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장은 지금 총학생회의 총무부장이나 문화부장과 같은 그런 임원들입니다. 자, 조선시대의 총학생회인 제회는 아주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렇게 지금의 대자보와 같은 벽서를 성균관 곳곳에 붙여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도 했고, 또 국가나 사회에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수업 거부나 동맹 휴학을 통해서 젊은 학생들의 기계를 펼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 학생회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성균관에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유생들의 자치기구인 제회는 지금의 신입생 환영회에 해당하는 특별한 행사를 벌인다. 우선 선배 유생이 신입생 1명을 데리고 올 것을 명한다. 이때부터 면책이라는 신입생 군기잡기 행사가 시작된다. 성균관 서리들은 신입생이 선배방에 도착할 때까지 이름을 부르고 밀치며 넘어뜨리기를 계속해 곤욕을 준다. 고려 때부터 이어진 이 행사는 선후배 간의 기강과 법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제회는 자체적인 징계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를 유벌이라고 하는데 학령을 어기거나 단체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실시됐다. 유벌의 종류엔 식당 출입을 금하는 식손, 과거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정거, 성균관에서 쫓아내는 출제까지 있었다. 이들은 속과를 거쳐서 생원 진사가 되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공부하는, 학습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그들의 경우는 그 인격을 완성을 해놓은 이런 한 사람의 군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서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자치 조직이 허용될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유생들도 관료와 마찬가지로서 국가의 국정 전반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고 또 그것이 허용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벌은 외부 인사에게도 적용됐다. 성균관 유생들은 광해군 때 영의정을 지낸 정인홍을 유적에서 삭제했다. 북인 정권의 우두머리였던 정인홍이 이황과 이연적을 문묘에서 제외하고 자신의 스승인 조식을 성현으로 추대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명부인 청금록. 여기서 이름이 삭제되면 유교를 국시로 삼고 있는 조선 사회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다. 기독교의 파문에 해당되는 엄청난 사건을 성균관 유생들이 주도한 것이다. 정인홍은 당시 광해군대 북인 정권의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정인홍의 정치적 독주에 대해 가장 강경하게 제안을 걸고 나온 것이 성균관 유생들입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정인홍을 유생들의 명부인 청금록에서 삭제까지 할 정도로 강경하게 정인홍의 정치 노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균관 유생들이 정신적인 기계가 있다는 점과 또 이들이 공론 정치가 결국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유생들은 유희라는 모의 조정 행사도 벌였다. 모의 과거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고 임용까지 하는 이 행사는 훗날 정치 무대에 설 때를 대비하는 일종의 관리 예행 연습으로 실제처럼 치러졌다. 관직에 있는 것처럼 그런 복장을 하고서 흉내를 내고 했을 때 어떤 내시가 그것을 보고서 모발을 깨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태종에게 달려가서 아뢰었을 때 태종은 성균관 유생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그 권리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그것은 모반이 아니고 성균관 유생들이 늘 해오는 하나의 그 문화다, 풍속이다, 놀이다 이렇게
웃어넘긴 일이 있죠. 유생들은 현실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448년 성균관에선 유생들의 긴급 제회가 열렸다. 세종이 말년에 호불로 기울어져 국내에 내불당을 짓고자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생들은 대표자를 뽑아 내불당 건립을 반대하는 상소문을 썼다. 불교가 상하면 유교의 도덕이 쇠약해진다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유생들은 성균관을 나아가 궁으로 향하는데 대표자가 상소문과 청금록을 들고 가운데 가고 그 뒤를 유생들이 뒤따른다. 상소를 올린 유생들은 궁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며 임금의 대답을 기다린다. 이때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생들은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단식 투정을 한다. 이를 권당이라고 하는데 식당에서 출석 점검도 하지 않고 수업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식고가 아무리 울려도 소용이 없었다. 권당의 방법은 다양했다. 청맹권당은 유생들이 시각, 청각 장애자처럼 행동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으면 유생들은 이단이 창궐하고 도덕이 흐려지니 헛되이 성인께 예를 드릴 수 없다는 벽설을 붙이고 성균관을 나가버린다. 이를 공관이라 하는데 문묘 수호와 학업을 중단하는 지금의 동맹휴학과 같은 것이다. 이 공관은 성균관 전체를 떠나는 것으로 일종의 집단 자퇴, 동맹휴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균관을 다 떠나버려서 반촌에 가서 나가 있거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있거나 그래서 자기들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유생들이 가장 강력한 수단을 구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유생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임금은 끝까지 관용과 설득으로 대했다. 심지어 정승판서를 유생들의 집에 보내 학교로 돌아오기를 간청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이 뚜렷한 명분과 신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왕조실록에서도 확인된다. 성균관은 수선의 터로 공론이 있는 곳이다. 이들의 시비가 한때 나라를 어지럽힐지언정 성균관의 공론을 피할 수는 없다. 유생들의 길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관직에 나온 사람들의 경우는 현실적인 이해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유생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해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견해는 청론, 맑을 청자를 써가지고요. 청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해에 걸리지 아니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신념대로 주장을 해나가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원기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관료들의 경우는 그와 다르죠. 관료들의 현실적인 이해에 걸리기 때문에 그들 경우는 그 임금이 뭐 반대 여론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생들의